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델타포스에 의해 정격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한밤중 수도 한복판에서 생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는 모습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북한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마두로가 아니라 김정은이었다면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70년 넘게 세습 독재가 이어진 나라, 그곳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의해 체포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이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북한 내부의 시점에서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평양 만수대지구 특각 2026년 4월 15일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평양은 고요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지 불과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상공에 정체불명의 항공기 편대가 포착되었습니다. 북한 공군 레이더 담당 중위 김철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최소 20대 이상의 헬기 편대였고 그들은 지형을 따라 극저고도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북한 영공 깊숙이, 그것도 평양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김철수 중위는 즉각 상급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고가 전달되는 그 순간 미군 특수부대는 이미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해 있었으니까요. 작전명은 절대적 정예 아퍼레이션 애브솔루트 저스터스였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8개월간 준비한 사상 최대 규모의 비밀 작전이었죠. 목표는 단 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된 병력은 델타포스 최정예 요원 80명,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소속 나이트 스토커 헬기 조종사들, 그리고 네이비실 지원팀까지 포함해 총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발했고 동해상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조지 워싱턴함이 어무 임무를 맡았죠. 이 모든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특각은 평양 중심부에서도 가장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소속 정예 경호원들이 24시간 3중 경계를 서고 있었고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데 미군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내부자의 도움이었던 것이죠. CIA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북한 내부의 소규모 팀을 침투시켰고 호위사령부 고위 간부 한 명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인물의 신원은 여전히 극비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가 제공한 정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일과 동선, 숙소 배치, 경호체계, 심지어 애완견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CIA에 전달되었죠. 새벽 2시 17분 첫 번째 헬기가 특각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MH-60 블랙호크 특수작전형이었죠. 동시에 다른 헬기들이 건물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즉각 대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델타포스 요원들은 야간 투시경과 최신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고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옥상 경비 초소에 있던 경호원 2명이 쓰러졌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M사 카빈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었죠. 경호원들은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호위사령부 당직 사령관 이명철 대전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적 공수부대 침투, 최고 경계령. 하지만 통신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이미 평양 전역의 군사통신망을 교란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자전 항공기 EA-18G 그라울러가 동해상에서 강력한 재밍 전파를 쏘아대고 있었고 이것은
북한군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리명철 대전은 직접 달려가 김정은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델타포스 요원들과 마주쳤죠. 총격전이 벌어졌고 리 대전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델타포스 선발대는 건물 내부로 진입한 지 불과 2분 만에 김정은의 침실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문은 방탄강철로 제작된 특수문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사폭약을 문틀에 부착하고 폭파했죠. 굉음과 함께 문이 날아갔습니다. 김정은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레이저 조준기의 붉은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으니까요. DONT 무브. 델타포스 팀장의 외침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자고 있던 리설주도 비명을 질렀죠. 정확히 2분 47초가 걸렸습니다. 건물 진입부터 김정은 확보까지 걸린 시간이었죠. 델타포스 요원들은 김정은의 손을 뒤로 묶고 검은 안대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방음 헤드폰을 씌웠죠. 리설주도 같은 방식으로 포박되었습니다. 그린라이트, 패커지 시규드. 무전이 날아갔습니다. 목표물 확보 완료라는 의미였죠. 김정은은 저항하려 했지만 2명의 건장한 델타포스 요원이 그의 양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키 테크플리스 트레이닝복 차림 그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전 세계에 공개되어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마지막 저항이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 5명이 자동 소총을 난사하며 덤벼들었죠. 하지만 델타포스의 화력 앞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한 경호원이 수류탄을 던지려 했지만 저격수의 정확한 사격으로 손목을 맞고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수류탄은 복도 한쪽에서 폭발했고 벽에 큰 구멍이 뚫렸죠. 김정은은 이 모든 광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총소리와 폭발음을 들었고 자신의 경호원들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옥상에서 대기 중이던 MH-60 블랙호크로 김정은과 리설주가 실렸습니다. 헬기는 즉시 이륙했죠. 지상에서는 여전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주요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특각 침투부터 헬기 이륙까지 걸린 시간은 총 6분 23초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군 측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죠. 북한군은 뒤늦게 대응했습니다. 평양 방공군이 대공포를 발사하기 시작했고 미그-29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 공군의 F-22 랩터 편대가 상공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투기들은 접근도 하기 전에 미사일 경고를 받고 회피 기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김정은을 태운 헬기는 서해로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서해상에 대기 중인 강습 상륙함 USS 마킨 아일랜드 하멜 HD-8이었죠. 헬기가 평양을 벗어나자 북한 지대공 미사일 부대가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EA-18G 크라울러가 레이더 교란을 강화했고 동시에 AGM-88 HARM 대레이더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레이더 기지 3곳이 파괴되었죠. 북한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통신은 두절되었고 레이더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지휘체계는 마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군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새벽 2시 58분 김정은을 태운 헬기가 USS 마킨 아일랜드함 갑판에 착륙했습니다. 함선은 북한 영해 밖 공해상에 있었죠. 김정은은 헬기에서 내려 함선 내부로 인도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안대가 벗겨졌고 처음으로 주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 장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담긴 태블릿이 그의 눈앞에 제시되었습니다. 김종원 has been captured and is aboard USS 맥킨 아일랜드. 김정은은 이 문장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체포되었고 미국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요. 평양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새벽 3시 15분에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수님께서 미제에 의해 납치되셨습니다. 처음에 김여정은 이것이 농담이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위사령부로부터 계속 들어오는 보고는 명백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실종되었고 특각에는 총탄 자국과 폭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경호원이 사상했고 미군 헬기 편대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것이었죠. 김여정은 즉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박정천 총참모장 등 핵심 인사들이 모였지만 누구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행위입니다. 즉각 반격해야 합니다. 박정천 총참모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최룡해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반격하면 전면전이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오. 실제로 북한군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의 전자전 공격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었고 주요 레이더 기지가 파괴되었으며 공군력은 미 공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였죠. 김여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비밀에 붙이시오. 원수님께서는 현지 지도를 나가신 것으로 발표하겠소. 그녀는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만약 김정은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면 국내 외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전 세계에 김정은 체포 사실을 공개하고 있었으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김정은의 사진을 올렸고 이것은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USS 마킨 아일랜드함은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함선 내부의 특수 격리실에 수감되었죠. FBI 요원들이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핵무기 확산, 국제 테러 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FBI 요원의 말에 김정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죠. 당신은 미국 시민이 아니며 테러리스트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변호인 접견권이 제한됩니다. 리설주는 별도의 방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울면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역시 거부당했죠. 새벽 5시 30분 USS 마킨 아일랜드함은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은 특수 제작된 수송기로 옮겨졌죠. 목적지는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였습니다. 수송기에는 중무장한 공군 헌병들이 탑승했고 F-22 랩터 4대가 호위 비행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비행기 안에서도 눈이 가려진 채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평양에서는 뒤늦게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전 7시 조선중앙통신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미제 침략자들의 비열한 납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김정은 체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 행위이며 우리 공화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애하는 원수님을 구출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을 구출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평양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라디오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성명을 듣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원수님이 납치되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거리에서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거리 곳곳에 배치되어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부 주민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슬픔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군부에서는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십시오. 서울과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강경파 장성들이
김여정에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오. 미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막대한 군사력을 집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3척, 잠수함 10척 이상, 그리고 괌과 오키나와의 폭격기 편대까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태세였죠. 김정은은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이었죠. 그는 기지 내 특수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하던 곳이었습니다. FBI와 CIA 그리고 국방정보국 DIA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핵무기 개발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하십시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정은은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이미 방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죠. 조사는 7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24시간 켜져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가 제공되었죠. 이것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일부 조사관들은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협조하시면 형량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설주는 별도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달리 일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특히 가족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북한에서는 비상체제가 가동되었습니다. 김여정은 임시 최고 지도자 역할을 맡았고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죠. 군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당 관료들은 기득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김여정은 이러한 내부 갈등을 억누르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 했죠. 미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즉각 석방하라. 연일 성명이 발표되었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괌에서 3일을 보낸 후 김정은은 미국 본토로 이송되었습니다. 목적지는 뉴욕이었죠. 특수 제작된 정부 전용기가 투입되었고 최고 수준의 보안이 적용되었습니다. 비행 경로도 극비로 분류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김정은은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창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는 조국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 스튜어트 공군기지. 오후 6시 30분 김정은을 태운 항공기가 착륙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기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FBI 요원들에 둘러싸여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수염이 자라 있었으며 트레이닝복은 구겨져 있었죠. 그는 대기 중이던 헬리콥터로 옮겨졌습니다. 목적지는 맨해튼의 미국 마약 단속국 DEA 뉴욕 지부였습니다. 헬리콥터가 맨해튼 상공을 날아갈 때 김정은은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마천루들이 빛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는 한때 자신이 통치하던 평양과 비교했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불빛이 제한되어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죠.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고립된 세계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DEA 뉴욕 지부 건물. 김정은은 복도를 걸어가며 연행되었습니다. 바닥에는 DEA NYD라고 쓰인 카펫이 깔려 있었죠. 양쪽으로 DEA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백악관 긴급 대응 계정에 의해 공개되었고 범죄자가 걸어갔다 PRP 워크트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정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어떤 기자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때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독재자의 몰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김정은은 DEA 사무실에서 공식 체포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문 채취, 얼굴 사진 촬영, 그리고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졌죠. 그의 소지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은 손수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그는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션 디디 콤스, 샘 뱅크먼 마이너스 프리드 등 유명 인사들이 수감되었던 곳이었죠. 김정은은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책상,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김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경호원도 없고 시종도 없고 가족도 없었죠.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철창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의 기쁨,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을 때의 자부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처형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역설이었죠. 평양에서는 대대적인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미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을 분쇄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구출하자. 하지만 이러한 구호는 공허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김여정은 긴급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원수님을 군사적 수단으로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죠. 중국의 반응이 주목받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은 국제법 위반이며 주권 침해 행위이다. 하지만 중국도 실질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난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했죠.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개입을 할 의지는 없었던 것이죠. 미국 법무부는 김정은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혐의는 광범위했습니다. 첫째, 반인도적 범죄, 정치범 수용소 운영, 조직적 고문, 강제 실종, 공개 처형 등이 포함되었죠. 둘째, 전쟁 범죄, 한국전쟁 포로 학대, 민간인 공격 등이었습니다. 셋째, 핵무기 확산, NPT 조약 위반과 불법 핵무기 개발이었죠. 넷째, 국제 테러 지원, 해외 테러 조직과의 협력, 사이버 공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섯째, 마약 밀매,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필로폰을 생산하고 유통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공소장은 800페이지가 넘었고 수천 명의 증인 진술과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부분이었죠. 위성사진, 탈북자 증언, 내부 문서 등을 통해 수용소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강제 노역, 고문, 공개 처형, 임산부 강제 낙태, 유아 살해 등 끔찍한 범죄들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서명한 문서들도 공개되었습니다. 수용소 확대 명령서, 공개 처형 승인 문서 등이었죠. 김정은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김정은을 변호하려는 변호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습니다.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3명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이 사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었고 여론도 완전히 불리했으니까요. 첫 번째 변호인 접견에서 김정은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국가 지도자로서 국가를 방어했을 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공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5월 15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기로 했죠. 이것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사들이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일부는 김정은의 처벌을 요구했고 일부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죠. 탈북자 단체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정의를 실현하라 고 외쳤습니다. 공판 당일 김정은은 죄수복 대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요청이었죠. 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구금 생활로 체중이 많이 줄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선언으로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죠. 검사는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김정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김정은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죄입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예상된 답변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죠. 변호인은 재판에 관할 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정은은 주권 국가의 합법적 지도자입니다. 미국 법원은 그에 대한 재판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관할권의 대상입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재판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모든 외부 정보를 차단했죠. 하지만 완전한 차단은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밀수된 USB와 SD카드를 통해 재판 영상이 유입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몰래 이것을 시청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미국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을 소환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고문과 학대에 대해 증언했죠. 저는 10년간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16시간씩 강제 노역을 했고 하루에 옥수수 한 줌만 배급받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40년 전 북한에 납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증언했죠.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탈북한 전직 공안, 간부, 핵시설에서 일했던 기술자, 공개 처형을 목격한 주민들. 수십 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변호인단은 증인들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고 증언이 너무 일관성 있었으니까요. 한편 물리적 증거도 제시되었습니다. 위성사진, 내부 문서, 녹음 파일 등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일부 개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하나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죠. 이것은 국제 압력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동시에 김정은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군부는 이에 반발했지만 김여정은 중국의 지지를 얻어 밀어붙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원했고 김여정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재판 3주차 검사 측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서명한 공개 처형 명령서였죠. 문서에는 김정은의 서명과 함께 엄중히 처단할 것이라는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단순히 명목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실제로 범죄를 지시하고 승인한 책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문서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필적 전문가의 감정 결과 진짜로 판명되었죠. 법정은 술렁이었고 김정은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4주차에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시설 건설에 정치범들을 강제 동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했다는 증언이었죠. 한 전직 기술자는 우리는 방사능 차폐 장비도 없이 작업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핵무기 실험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폭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습니다. 5주차 변호인 측의 반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김정은이 국가 지도자로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자위권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자위권은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고 살해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는 반인도적 범죄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6주차 김정은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것은 변호인단의 전략이었죠. 김정은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준비된 진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지도자입니다. 제가 취한 모든 조치는 국가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 그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김정은의 답변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당신의 서명이 있는 공개 처형 명령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정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서명입니까? 예. 그렇다면 당신은 공개 처형을 명령한 것입니까? 그것은 법에 따른 처형이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법입니까? 김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 재판이 길어지면서 북한 내부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정은의 석방을 요구하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김여정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선전물이 늘어났죠. 김여정 동지의 영도 따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이것은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끝나고 김여정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은밀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재판 8주차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3시간에 걸쳐 김정은의 범죄를 요약했습니다. 피고인은 25년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을 고문하고 수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자국민을 방사능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는 국가기구를 범죄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던 것이죠. 변호인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정은은 그가 물려받은 체제의 산물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3일간의 논의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9월 1일 판결 선고 공판이 열렸죠.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탈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김정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유죄.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전쟁 범죄에 대해 유죄. 핵무기 확산에 대해 유죄. 국제테러 지원에 대해 유죄.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종신형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재판장의 선고에 법정은 폭발했습니다.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울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구현된 것이었죠. 김정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한때 절대 권력을 누렸던 독재자의 최후였습니다. 판결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환영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이 성명을 발표했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재판이다. 그들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김여정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제의 야만적인 정치 재판을 규탄한다. 하지만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뉴욕주 북부의 연방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ADX 플로렌스라는 초고도 보안 교도소였죠.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 마피아 두목, 연쇄살인범 등이 갇혀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독방은 2mx 3m 크기였습니다. 침대, 책상, 변기가 전부였죠. 창문은 작은 틈새뿐이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23시간을 독방에서 보내야 했고 1시간만 운동을 위해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김정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의 야망,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의 자부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던 순간들. 이제 그것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공식적으로 국무위원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여성 최고 지도자의 탄생이었죠. 그녀는 취임 연설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당 독재였고 인권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죠. 하지만 최소한 최악의 인권 유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었고 공개 처형도 감소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다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한국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했죠.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ADX 플로렌스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잤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변호사가 방문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리설주는 별도의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교도관들은 그가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보고했죠. 북한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공식 선전물에서 그의 사진은 여전히 게시되었지만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김여정의 활동이 부각되었죠. 김여정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이런 구호가 넘쳐났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김여정 시대에 성장했고 김정은은 점차 과거의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역사는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2년이 지났습니다. 김정은 체포 사건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렸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으며 책이 출판되었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독재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국제정의 구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다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북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김정은은 교도소에서 늙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한때 젊고 활력 넘쳤던 독재자는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잠자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외부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육평남짓한 독방이 그의 우주의 전부였죠.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일부는 김정은을 그리워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를 신격화하도록 교육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공포 정치가 조금이나마 완화되었으니까요. 은밀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 적어도 예전보다는. 3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에는 미묘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전쟁 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남북한은 대화를 계속했고 제한적이나마 교류가 이루어졌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었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북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독재 국가였지만 최악의 인권 유린은 줄어들었죠. 국제형사재판소는 김정은 사건을 중요한 선례로 기록했습니다. 독재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죠. 이것은 다른 독재자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미 체포되었죠. 여러 독재자들이 김정은의 운명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자신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존자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마침내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보았죠.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생존자가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가고 있었죠. 가끔 인권단체들이 그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인물이 되었고 세상은 그 없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북한도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어느 날 교도소 의무실에서 김정은의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병과 당뇨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했죠.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독재자는 이제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36년 김정은은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죠. 그의 죽음은 간단히 보도되었습니다. 전 북한 지도자 김정은 수감 중 사망. 특별한 추모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화장되었고 유해는 가족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으니까요. 리설주도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김정은의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여정 정권은 이미 김정은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낸 상태였죠. 일부 나이 든 주민들은 은밀히 애도했지만 젊은 세대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에게 김정은은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속 인물일 뿐이었으니까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북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체포와 수감, 그리고 죽음은 그러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역사는 김정은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독재자, 인권유린자, 그리고 국제정의의 심판을 받은 최초의 핵보유국 지도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덧없음과 정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죠.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 사건이 후세에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김정은은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그것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북한 주민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작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의가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김정은 체포작전 절대적 정의는 완벽하게 수행되었습니다. 델타포스의 6분 23초 작전, 북한 경호체계의 무력화, 그리고 미국으로의 안전한 압송.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죠. 이것은 군사작전의 교과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북한 호위사령부는 이 사건으로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리명철 대좌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새로운 인물들이 임명되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북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계속 권력을 유지했다면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립되고 억압적인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평양 만수대지구 특각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체포 현장을 보존한 것이죠. 총탄 자국, 폭발 흔적, 그리고 그날 밤의 혼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곳을 방문하며 역사를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설명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김정은 체포 작전을 수행한 델타포스 대원들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원은 여전히 극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작전을 지휘했던 지휘관은 나중에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죠. 정의를 실현했지만 동시에 많은 윤리적 질문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정은 체포 사건은 점점 더 과거의 일이 되어갔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것을 역사로 배웠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그리고 국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모든 것이 김정은 체포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 사건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묻습니다. 김정은 체포는 정당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독재자가 처벌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권 침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정의, 주권과 인권, 법과 도덕.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